오늘 미국 3대 지수 또 하락했습니다. 3일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3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일어나는 강도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반등에 움직이는 이 그 캔들 차트의 움직임보다는 낮은 폭으로 지금 조금씩 갉아먹고 있긴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제롬 펄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충격을 줬던 이런 그런 상황보다는 강도가 상당히 작아졌거든요. 전 이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요동치거나 난리를 치면 달러 인덱스가 윗방으로 계속 치켜 올라가서 시장 불안정성을 같이 키우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빅스 지수는 오히려 내려갔죠. 주가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이 빅스가 올라가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근데 그렇진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하고 오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이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미국 기업 상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좋다고 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관리의 새로운 무게 발언을 시차 14일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CME 패드 요치에 보면 12월 달에도 0.75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더 세게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이런 큰 충격으로 작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주식시장의 그 이슈는 소멸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어제 주봉 쌍바닥 얘기를 드렸는데 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주봉 쌍바닥이라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 추세적으로 밀려 내려온 거에 쌍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문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던 그 이슈가 쌍바닥을 치고 새로운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바닥의 하방형성을 띠게 되는 상황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강도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뒤에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얘기 발언, 금리 인상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을 아주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맥스 타임으로 보면 얘가 상당히 이 시기가 언제죠?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에 있었던 채권 수익률 그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애널이 얘기한 적이 있다랬죠. 5%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최소한 4%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올라갈 때마다 국채를 매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미 드렸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그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얘가 바닥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머리를 좀씩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고 요게 고용이에요. 밑에 있는 빨간 게. 근데 고용이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승 강도는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 숫자는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압박을 당연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상 기조 완화를 시사했고 당연히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가 마지막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금리 인상이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끝자락에 거진다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그 상대적 반응이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하고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미 달러가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 보면 지금 뭐 이거 YTN 요거는 세계일보 조성민 기자께서 10월 20일 날 올린 기자고요. 이거는 YTN에서 10월 20일 날 이경화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엔저가 계속해서 150 달러당 150엔이 넘어갔거든요. 찍고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엔화하고 위안하고 다 이게 혼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인베스팅닷컴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차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새벽에 뭔 일인지. 그래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엔화하고 위안화가 14년 내 최저치로,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 외환 시장 우려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통화가치 하락하니까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CNBC 데이터입니다. 영국의 5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급격히 올랐다. 이제 얘는 안정화 국면을 보이고 있고, 이 안정화 국면을 보이는 이 쭉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만두신답니다. 그분 기사가 맞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배추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보름 정도 돼서 최단명으로 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감세안으로 최악의 실패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로 계속 뭐 자금을 저쪽에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이제 금리 인상과 같이 맞물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영 제국이 뭐 미국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될 줄 알고 행동했다가 금리 시장이 아주 세차게 요동쳤죠. 그러니까 영국이 아직 자기들의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중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하튼 그래가지고 단명을 했고 이것 때문에 채권 수익률 하락, 그러니까 그 CDS 프리미엄 올라간 게 국채 5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턴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하면서 금융시장, 이거는 어디냐면 시본지에서 나온 겁니다. 5년 국채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 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우려가 될 만큼 보여요. 이게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외환이 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속도가 빠르긴 빠릅니다. 이게 보면 4,690억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서 이게 이게 4,160억 67억 달러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대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상수지거든요.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 보면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보면 이쪽 전체 영역, 이 표시하고 있는 영역이 있죠. 이렇게 윗자리에 있는 영역, 요게 상당히 많다가 여기 적죠. 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은 윗자리 영역보다는 아랫방향에 내려와 있는 영역이 크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본도 똑같은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대외 채권 국가입니다. 순대외 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채무를 진 것보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여기 빼보면 이게 한 4천억 달러 되지 않을까요? 사실 좀 안 되네.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외 채무를 갚아도 채권으로 대외 채무를 다 갚고도 한 4,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정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실제로 대외 채권은 받아야만 달러화 되잖아요. 그리고 대외 채권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정도,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대외 국채라든가 혹은 뭐 채권을 들고 있다거나
채권 쪽으로, 미국 채권 쪽으로 들고 있다거나 이런 형태라면 금방 당장 현금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다만 국가부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게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하고 대외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건 당연한데 그럼 국가부도가 IMF처럼 국가부도가 올 거냐? 국가부도에 대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세차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건 주식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가부도는 생각할 필요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네, 두 개의 단신만 보면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러시아가 여기 밑에 보면 지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지영 기자 10월 20일 날 연합뉴스에서 올린 보도인데 여기 보시면 영 국방부에서 낸 겁니다.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루안스크, 도네츠크, 크림반도는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점유 지역에 있었고 여기 보면 이 나머지 지역을 쭉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렇게 쭉 여기서 타르키우부터 이게 쭉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자포리자 다 위에까지, 자포리자 원전까지. 근데 이거를 계속 치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뭐 동쪽은 완전히 쭉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지금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요 강 윗단을 지금 막 두들겨 깨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사람을 옮기거나 물자를 옮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끄는 건 여기 다리가 완전히 끊기질 않고 한쪽이 날라간 그게 이쪽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게 군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군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자포리에서 밑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쭉 아래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여기서 압박하고 동쪽에서는 위에서는 북쪽에서 압박해서 완전히 이제 이 부분을 전체 다 다시 수복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사를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적 파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기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싹싹 끓여다가 전부 다 쌍끌이로 다 여기다 갖다 붓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일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그런 전략 자원들을 다 밀어붙이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전술핵을 쓸지 안 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명확한 건 서방 국가가 원하는 거는 푸틴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푸틴은 실각을 원하는데 아니면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전후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푸틴이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하원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하원의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군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발을 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하고 어떻게든 협상해서 이제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얘기인데요. 한국경제 오연우 기자께서 10월 20일 날 올렸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임이 앞둔 시진핑 집권을 오래 갈수록 미국의 축복이다. 이게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지금 이 시진핑이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 이거 1인 단독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게 신문 현시로 올렸다 그랬던가? 이거 제가 내용을 읽고 쭉 봤는데 아주 여기네 이거네요. 여기 보시면 스티븐스는 10년 전 많은 서방에선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부유한 중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지만 시주석 집권 후 현재 중국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시주석이 내세우는 경제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 퇴행, 이거 민간기업을 계속 제재하고 억제하고 공유경제 얘기를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든가 아니면 IT 쪽, 그다음에 교육산업 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부유 쪽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경쟁자들이나 우수한 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하고 꼭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로 추월할 위험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쓸데없이 계속 제로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뻔히 눈으로 안 좋은 상황인 거를 보고 국민들조차도 거기에 반항하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게 큰 흐름의 변화인데, 문제는 여기 똑같아요. 오래 집권할수록 회피한 겁니다. 스스로 붕괴되니까 내부로서의 붕괴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쟁자가 붕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붕괴하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상황은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중국 시장이 바닥을 계속 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중국 시장을 선택하니 오히려 다른 시장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인도나 혹은 베트남을 선택하는 게, 베트남 경제보면 너무 작지만 인도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